안녕하세요. 87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ESG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입니다. 이 ESG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해외에서는 그 센터라든지 이 행사에서 ESG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로 ESG가 되게 화두인데, 오늘은 이 ESG를 마이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박사님이라고 자칭 말씀하고 계시는 자원순환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마이스 분야에서 ESG 연구를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여러 고양시라든지 다양한 도시들하고도 협업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오늘 이제 홍수연 소장님도 직접 소개해 주시는 동덕여대의 글로벌 마이스 전공 윤영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을 통해 갖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ESG라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ESG라는 거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은 환경이라는 이슈일 것 같아요. 다른 소셜의 뭐 다양성이라든지, 뭐 우리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선거 이슈, 여성에 대한 이슈, 뭐 이대남 이대녀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행사를 하면서 지금 더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고 현실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더 지켜야 하고 하는 부분들은 환경 이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우리 소장님께 ESG에서 환경이 어떻게 지금 어떤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돼서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소장님께 먼저 좀 발표 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왜 망가지고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결국은 인간이 너무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지표를 보게 되면 1950년대 이후로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과 에너지 양, 그로 인한 생태계 영향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거대한 가속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파괴, 그 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거대한 가속의 결과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 환경 위기를 인류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울 크리천이라는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 2000년에 제시한 개념인데요. 인간의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급속하게 커진 결과 인간에 의해서 대규모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질학적으로 인류세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구 역사상 5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고요. 마지막 생물 대멸종이 백악기의 공룡 멸종이었는데요. 지금은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이 지구상의 생물종들의 대멸종을 막아야 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의 물질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자연기금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은 관찰 대상의 생물들 중에서 벌써 68%가 멸종으로 인해서 숫자가 개체군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모니터링도 나옵니다. 이 사진이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코끼리를 사냥을 하고요. 그 코끼리 다리를 잘라서 식탁을 만들어서 이 식탁을 이게 진짜 코끼리 다리예요? 네, 코끼리 다리에 나무 판을 얹어서 식탁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경매에 올라온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생태 발자국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구가 몇 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1960년에 생태 발자국 지표가 0.8이었다라고 한다면 2010년이 되면 1.5로 올라오게 되고요. 2030년이 되면은 이 숫자가 다시 2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를 제공하려면 지구 2개, 지구 1개 반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위기가 바로 기후 위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이 기후 변화가 위기 상황이고 요즘은 위기를 넘어서서 기후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연도별 폭염 발생 빈도와 폭염의 강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상청 측정 자료로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은 2100년까지 최대 8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목표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벌써 1.1도 올라갔어요. 남은 여유 온도가 0.4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달성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1.5도 상승하는 것은 이미 2030년 정도 되면은 1.5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 추세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계속 최대한 한 4도 정도 2100년까지 증가할 거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은 이제 8도 이상까지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2도 이상만 지구 평균 인동이 상승해도 사실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얼마 전에 나왔던 IPCC의 제2 실무그룹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에 따른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5도 올랐을 때, 2도 올랐을 때, 3도 올랐을 때 이렇게 본 건데요. 제가 위에 하나만 보더라도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1.5도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14%가. 생물 다양성 상실이 14%, 2도가 되면 18%, 3도가 되면은 약 30%가 상실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뭄이라든지 식량 안보, 화재, 극한 고열, 다음에 홍수, 해수면 상승, 산호초 감소 이런 등등의 영향들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도시를 사실은 거의 마지노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도시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인간이 기후 변화로 인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2도 이상은 상승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시나리오로 가려면은 1.5도 이상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나리오가 만만치 않은 것이죠.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지구가 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똑같아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엄청나게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죠. 지금 탄소 배출이 지금부터 계속 줄여야 되는데 줄이기는 그냥 오히려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5년 5월에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큰 코 영양이라는 야생 동물의 떼죽음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큰 코 영양이라는 야생 동물들이
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유엔에서 조사관이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파스테오렐라균이라는 박테리아가 영향을 미쳤다. 근데 파스테오렐라균이라는 이 박테리아는 큰 코 영양과 공생하는 관계였는데 기후가 갑자기 변화하면서 공생하는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당시 유엔 조사관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방아쇠라면 파스테오렐라균은 총알과 같은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몸에도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가 공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박테리아의 단 1%만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요. 99%는 어떤 박테리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도 어디서 어떤 총알들이 날아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봤고요. 요즘 기후위기만큼이나 또 심각한 위기가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1950년에 전 세계에서 200만 톤 사용했는데요. 2015년이 되면 4억 톤을 사용하게 됩니다. 65년 만에 사용량이 200배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지금 사용량 추세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2050년이 되면은 현재 4억 톤에서 10억 톤 이상으로 다시 2배 반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재활용률은 단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각이나 매립되거나 심지어는 투기가 되어서 바다 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바닷가에 110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2040년이 되면 이 양이 30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2016년까지 인간이 바다에 투기된 누적 쓰레기 양이 1억 5천만 톤 정도인데요. 2040년이 되면은 6억 5천만 톤으로 4배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민들이 거물을 바다에 버려요. 그냥 육지로 가져와서 쓰레기로 처리하기 귀찮아서. 그러면 이 거물에 걸려서 해양생물들이 죽습니다. 이것을 유령업 고스트피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스트피싱으로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태평양의 미드웨이 섬에서 알바트로스 새가 새끼를 키우는데 엄마 새가 바다로 나가서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주워와서 자기 새끼한테 먹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른쪽 하단의 사진은 이렇게 죽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비닐을 먹고 죽은 고래의 위장 사진입니다. 고래가 비닐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위장에 비닐이 가득 차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해양 생물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몸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WWF 세계자연기금에서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해산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에 평균 5g,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고 얘기하고 한 달로 따지게 되면 21g, 칫솔 한 개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단순히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으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섭취뿐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 중에 공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떠다닌다는 건데요. 그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게 된 주범은 옷이에요. 섬유 조각에서 의류 조각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섬유가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동차들 타이어에서 나온 타이어 분진이라든지 건물 벽에서 떨어져 나온 페인트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우리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 연구에서 지금 더 요즘 나오는 얘기가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넘어서던 나노 플라스틱을 얘기해요. 나노 플라스틱은 나노 단위니까 10억분의 1m 크기잖아요. 아주 미세한 나노 단위가 되게 되면 이것은 호흡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음식 섭취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우리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뚫고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후 위기만큼이나 앞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미세 플라스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이제 더 좀 문제가 되는 것은 100 마이크로미터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세포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을 타고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가 있고 뇌에 들어오게 되면 뇌세포를 파괴해요. 이건 이미 실험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치매 같은 것들을 증가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나온 연구는 자폐의 증가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옵니다. 작년에 나온 최신 논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상태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면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70살까지 봤을 때 약 5만 개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 플라스틱을 본 것이고요. 나노 플라스틱까지 따지게 되면은 그 양은 엄청나게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로 좀 한정해서 보게 되면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가 지난 7년 동안 발생한 쓰레기 양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빠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2026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이 지나고 나면은 쓰레기가 배출이 되면은 묻을 곳이 없어집니다. 법으로 아예 금지가 돼요. 그 전에 빨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잘 해서 쓰레기 매립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대안들을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발등에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져 있고 이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 상황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잘할 수 있는 순환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을 사진과 들었더니 정말 진짜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플라스틱이다 이런 거 탄소 발자국이라고 저희가 탄소 배출량과 탄소 발자국이 같은 단어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 이제 플라스틱 컵의 탄소 발자국 얘기하면 이 플라스틱 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가 얼마만큼 배출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라고,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제품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보여주는 게 탄소 발자국이죠.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녹색 소비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회용 컵이라고 하더라도 탄소 발자국이 적은 게 더 좋은 것이고 네. 탄소 발자국 자체를 아예 더 줄이려면 일회용 컵이 아니라 다회용 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아무튼 근데 생활을 하면서 지금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일회용기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를 아예 다회용기로 바꾼다라든지 뭔가 그렇게 됐을 때의 편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편리성이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게 일회용기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보편적인 소비 문화로 깊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당장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문화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일회용 컵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일회용 컵을 사용을 안 했어요. 커피는 당연히 카페에서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마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당장 끊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당연한 문화는 아니다. 따라서 네. 빨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갈 수 있는 모델들을 차근차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 무식한 질문인데, 저 아까 이제 그 쓰레기 매립이 2026년인가 그때부터 아예 매립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저같이 또 모르는 사람은 우리 쓰레기 저 지난번에 무슨 신문에서 기사 봤더니 어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로 쓰레기 거기다가 수출, 예. 수출이라 그러나 거기다 그 나라 바다인지 섬에다가 버리고 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금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쓰레기 수출이 이미 금지되어 있어요. 그건 이미 금지됐어요? 예, 금지되어 있고 또 국제협약, 그 바젤 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이 최근에 강화가 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경우에는 수출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쓰레기를 버릴 생각은 지금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 다 처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되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끔찍한 생각이 계속 드는데, 우리 이런 상황에, 어쨌든 마이스,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마이스에도 ESG를 접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윤영희 교수님께서 그 다양한 연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홍주열 소장님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 충격 때문이었거든요. 네. 처음에 홍주열 소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쇼킹해서 이걸 정말 마이스에 계신 분들이 직접 육성으로 들어야만 이 심각성을 깨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고 직접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모셨고요. 예상대로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생선회를 그 이후로부터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 안에 너무 미세 많아서.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 몸에 축적이 되면 결국 혈관을 타고 혈관을 막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그랬는데 사람이 굉장히 망각의 동물이라 또 지나니까 회를 또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충격요법을 이때쯤 한번 더 넣어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고, 어쨌든 저희가 이 ESG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소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이 지속가능한 마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ESG라는 개념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고,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마이스가 ESG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UN SDGs라고 하는 UN에서 만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ESG를 우리는 수단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마이스에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이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에서 벌써 ESG를 한번 다루셨었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사회적 기업 연구원 신경철 본부장님께서 이제 ESG에 대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이스에게 어떻게 이걸 적용을 시킬까를 이제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여러 그 지역에서 연구를 해보면서 지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조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CES라는 행사 때 이제 기조연설에서 나온 이슈들인데요. 2021년부터 굉장히 ESG에 접목된 기조연설들이 늘어났고, 저희가 기술과 관련된 행사인 것 같지만 결국 말하고 싶은 팀은 전부 ESG로 가고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브래드 스미스라는 CEO는 기술에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양심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ESG를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GM에서도 메리 바라라는 이 CEO께서는 이 CES를 계기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친환경, 전동화 플랫폼 사업으로 대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22% 상승했다는 것은 소비자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고 지금 지구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다 같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CES가 2021년에 최초로 기조연설을 여성 CEO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바이라는 회사의 코리 베리 CEO가 이 회사는 이사회의 절반이 여성이고 4분의 1을 아시안이나 히스패닉이나 흑인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SG가 이제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환경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 기업의 지배 구조까지 이제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런 기술을 다루는 전시회에서도 정말 깊숙이 기업에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이 마이스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 저희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생각 자체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산채로 랍스터를 삼고, 네. 이거 자체가 지금 용납이 안 되고 아주 법으로도 막고 있다는 이걸 보면서 동물과 공존하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한국이랑은 정말 너무 많이 다르고 거기는 정말 너무 많이 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의식과 그리고 개념과 정책이 아직은 굉장히 이제 시작 수준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포인트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홍수열 소장님의 그때 강의를 듣고 좀 찾아봤어요. 이상 기후 현상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느냐.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폭염에다가 산불이 많이 나고 하는 이런 현상들도 전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정말 한국도 약간 스콜 같은 그런 비가 여름에 동남아 기후처럼 많이 내리고 하는 것도 이제 전부 기후변화인데 저희는 이제 그걸 느끼면서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상태였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가 마이스도 사실 버리는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 굉장히 다양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제가 듣기로 한 6년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손을 써서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6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아무리 손을 써도 지구를 좋게 만들 수 없는 시간이라는 그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뭐든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많은 지금 관광업계나 마이스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셨던 것도 있고 지금 들어와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케이스들을 몇 가지 이제 호텔, 항공, 여행, 공공기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봤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더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날지를 기대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혹은 저희가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네,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릴 확률 그리고 브랜딩 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냥 좋은 이미지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좀 급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브랜딩을 위해서 어쨌든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실천들도 한 번 더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친환경 소재 포장 용기를 쓰는 거 그리고 플로깅 정말 많이 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이랑 협업해서 토마토를 이제 구매해서 그 지역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자체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비행기나 이런 거 그 교통수단을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한항공은 가장 탄소 배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 많은 이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ESG 경영 연속 A 등급을 달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UN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적용한 곳들이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곳들이 사실 실제로 많지가 않아서 저는 지금 마이스와 관련된 모든 지자체에서는 UN SDGs를 각 지자체의 어떤 관광이나 마이스 포인트로 접목할 수 있을지를 당장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이 있고 실천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의식의 변화나 인지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인천 같은 경우는 착한 여행 캠페인도 하고 친환경 호텔 산업 캠페인도 하고 있었고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예 ESG 경영팀을 구축해서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이제 결과물들을 다 공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를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공시하고 있고 또 지표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속 가능한 마이스에 관련된 인증 제도를 우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사항을 실천해야 될지 모를 때 이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곳들을 가지고 그 기준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만 하더라도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SO 2011 인증, 그리고 GDSI 인증, 그리고 ERI나 GRI 스탠더드를 보면 ESG에 해당하는 이건 저희 연구팀에서 분석을 한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고 이러한 항목들을 지키면 ESG에 해당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준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기준으로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 기준이 높다 하지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선 따라가려고 하기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조금이라도 접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목표치가 어떤 부분이 10개 달성이면 저희는 5개 달성, 그렇죠. 이 정도로 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표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개인이 취득 가능한 인증 제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역량을 또 기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EIC의 아래쪽에 이 인증을 보시면 쓰레기를 감축하거나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보고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을 주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취득하게 된다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 케이스가 이제 저는 좀 좋아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코엑스에서 작년에 그 푸드윅을 개최를 하면서 그 김미경 씨가 운영하는 요 아카데미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미래의 식탁이라는 건데요. 이 강의를 들으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식탁들이 이제 점점 변질되고 있는 거죠. 안 좋은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신선한 제품이 어떤 거고 우리가 이제 또 대체 식품들 있잖아요. 고기를 쓰지 않고 그 대체육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식품들을 이 푸드윅에 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이 강의도 듣고 행사장에 오면 어떤 혜택도 주고 하는 이걸 연결시킨 케이스가 저는 좀 좋아서 이게 코엑스에서 기획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좀 상품을 만들어 보면 또 어떨까, 저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문성이 있는 곳들과 콜라보를 해서 실천하는 또 상품 재밌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마이스의 ESG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봤을 때 사실 효과가 있어야 저희가 또 이제 사람들이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당연히 마이스를 유치할 때 ESG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는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어떤 행사를 유치할 때 전 세계적으로 ESG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는 그러면 ESG를 실천하는 호텔이나 ESG가 다 마련된 어떤 정책들이 있느냐라고 역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랬을 때 브랜딩이나 평판,
그리고 주최자의 니즈에 부합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저희가 워낙 그 국내 정부 행사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글로벌 행사들을 이제 유치할 때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점점 더 주최자들이 먼저 이것들을 원할 겁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지, 그 베뉴를 선정할 때도 ISO 2012를 받은 곳인지. 왜냐하면 그 ISO 2012를 받았다는 자체가 정말 많은 항목을 그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고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인증 때문에 그걸 받는 것이 가장 저는 효과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스 행사를 개최할 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홍수열 소장님께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정말 네.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이 많은 이슈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좀 잘 버릴 수 있는지 그쵸, 그쵸. 한마디로 해서 네, 어떻게 하면 또 아까 다회용기도 말씀 주셨고 했는데 그 부분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컨벤션 센터나 CVB나 PCO, PEO와 같은 기업 운영에 적용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들 의문이셨을 거예요. 작년에 ESG 다루실 때도 우리 분야는 중소기업이 많고 대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쁜 마이스 업체들한테 이런 걸 실천하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이제 의문을 다들 가지셔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두 번째 보시면 중소기업도 ESG를 실천할 수 있을까? 또 필요한 이유는 뭘까를 고민했을 때 어쨌든 안 하는 기업보다는 하는 곳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평판면에서도 향상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ESG에서도 요즘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보면 굉장히 이런 걸 잘 실천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고 네, 또 그 S가 잘 이제 좋아지면 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사업 대출을 받을 때도 ESG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훨씬 더 유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을 거다. 저희가 이런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이 부분을 이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어 정리를 좀 했는데요. 마이스에 적용 가능한 부분은 그럼 뭐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는 독립목공 부스가 정말 많이 지어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전부 이제 각종 폐기물로 나오게 되고 저희가 이제 전시가 끝나면 이걸 이제 수거해가는 제니터를 써서라도 저희가 이걸 다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비행기나 저희는 교통수단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합니다.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이동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나 뭐 아시아 이쪽에서만 할 수 없고 유럽, 미국,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또 공항에서 또 오는 또 교통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VIP들 그리고 뷔페 행사, 만찬 행사 이런 것들이 끝나면 수많은 음식물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물론 줄이면 제일 좋겠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방법.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컨벤션 센터가 신축하고 증축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한 3, 4년 동안 전국에 정말 많은 센터들이 이제 지어질 텐데 환경적으로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해야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고 지금 인쇄물 감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시키면서. 근데 이제 홍 소장님이 최근에도 그런 비판을 하셨어요.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이 또 쓰레기를 양산한다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행사들도 현수막이 많고 현수막을 안 걸 수는 또 없는 체제고 물론 디지털 사이니지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엑스배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더 잘 버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 그런 거라도 잘하면 저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락을 지으면서 홍 소장님께 네. 여쭤보고 제가 네, 홍 네. 소장님 말씀 듣고 평가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우리 윤영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진짜 환경 분야의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마이스는 진짜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런 조금 실제로 저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팁을 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마이크가 아마 꺼져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영애 교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머릿속으로도 저도 굉장히 많은 막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좀 뭐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그 현장에서 개별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개별 단위 실천만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파트너십이 어떻게 구축될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스를 그 주체자의 그 인식의 변화 네. 도 중요할 것 같고, 그 주체자의 인식의 변화를 받아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파트너들이 이제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파트너들의 얼라이언스 혹은 이런 것들을 기획해 줄 수 있는 주체 혹은 뭐 벤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냐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크게 보면 주제는 이제 제로 마이스가 되는 거죠. 제로 카본,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제로 마이스로 가기 위한 우리의 기획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서 같은 경우에 혹은 단상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목재를 이용해서 한 번 세팅하고 행사가 끝나면 뜯어서 쓰레기로 배출을 하죠. 그 컨벤션이 대형 컨벤션이 한번 벌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런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재활용도 안 되죠. 잘 안 되고 다 소각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그러면 부스를 짓는 것들이 모듈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듈화를 통해서 그 부스를 만들고 해체한 다음에 그것을 따로 가져가서 보관하고 다시 재사용하고, 이런 식의 그 부스와 관련된 자재들이 이제 재사용될 수 있는 구조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업체가 어떻게 생길 거냐, 네. 이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그 행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 일회용 컵이라든지 다음에 일회용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만찬 과정에서 다양하게 많은 일회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행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일회용을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그 조금 더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담당자들이 막 손을 들여서 다 하겠다 하라고 하게 되면 못 하죠. 그 어떻게 해요? 지금 행사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온 신경이 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 외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주는 좀 부정적인 용어니까 전문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분업화 전문화. 이것 쪽만, 그 파트 쪽만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행사 개최자들은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게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저는 어쨌든 다회용 행사장에서 일회용기를 전부 다 다회용기로 제공을 해주는 그 업체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트래시 버스트즈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이런 마이스와는 현재 그 파트너십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파트너,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의 얼라이언스는 있을까요? 그런 업체들이 모여 있는 단체? 아니, 없어요. 지금 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우죽순처럼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환경부나
그 지자체 차원에서도 한번 같이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가자. 저는 이걸 이제 리유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요. 네. 음, 리유저 그러니까 어라이언스. 네. 예, 그래서 이 수요자와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다 모여서 그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에 서로서로 그렇죠. 같이 일회용기를 몰아내는 사업 그 모델을 계속 개척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들었던 생각은 요즘 서울시가 제로웨이스트 쪽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단 제가 서울시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빨리 마이스 협회하고도 컨택을 해서 네. 서울시와 마이스 협회가 MOU를 체결해서, 네. 서울시는 또 그 관련된 업체들의 이런 쪽에 대한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빨리 저쪽에 연결시켜줘서 행사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모델들을 빨리 찾아가 보자.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계속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반영이 되어서 디지털로 다 전환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사용한 현수막을 어떻게 재활용을 잘 할 것이냐 이런 쪽을 단기적인 대책으로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구조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수막 자체를 재활용하는 기술 시스템은 현재는 없어요. 그냥 장바구니나 뭐 이런 것 정도로 만드는 것만 있지, 이것을 실제 물질로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 전량을 이렇게 장바구니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네. 장바구니를 만들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것들을 아예 안 쓸 수 있는 솔루션이 뭘까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이스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행사를 가다 보면 그냥 사진 찍으려고 현수막을 네, 맞아요. 만드는 경우가 네, 굉장히 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 디지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여기다 있다라고 프로젝션은 그냥 생각합니다. 싸서, 예. 그 최근에 나온 그 벤처 기업들 중에 드레스X라고 하는 외국 업체가 있어요. 얘들은 디지털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예요. 그 왜 디지털 의류를 판매하냐면 요즘 그 MZ 세대들이 SNS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꾸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같은 옷으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계속 바꿔야 돼.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 패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패스트 패션 소비와 그 인스타의 그 SNS 문화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건데, 사진 찍어서 올릴 거면 굳이 물리적으로 옷을 사야 되냐? 그냥 사진 찍은 다음에 디지털 의류를 구입한 다음에 그거 입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디지털 의류를 아예 돈 받고 팔아요. 그러면 그 옷을 사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저장시켜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걸 입혀서 그걸 하게 되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옷이 바뀌어요. 사진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배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진 찍기용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현수막으로 활용해서 아예 예, 충분히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지금 윤영애 교수님 뒷 배경처럼 저런 거 하나 만들어갖고 저거를 이제 배너로 계속 쓰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사진 찍기용이 아니더라도 행사장에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로 하는 그런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경우는 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저는 우리의 고민의 방향을 그렇게 바꾸면 그게 맞는 솔루션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이렇게 가자라고 그 수요가 안 나오니까 그 수요에 따르는 공급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방향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은 뭐 그 만찬이라든지 등등 할 때는 사실은 일단 수요 관리 이걸 음식 식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할 수 있는 사전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남는 음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전 기획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음식물이 발생을 했을 때는 되게 깨끗하고 좋은 음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세팅된 것들 중에 소비하지 않는 남는 음식들도 맞아요.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손님들이 소비하고 버리는 음식과 준비는 했으나 소비되지 않은 음식을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그 각각을 재활용하더라도 따로따로. 재활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죠. 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개념이 푸드 업사이클링이거든요. 네. 식품도 업사이클링을 하자. 그러니까 식품 업사이클링의 기조는 제일 좋은 거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다시 재활용하자. 음. 두 번째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자. 세 번째가 이제 퇴비나 바이오가스로 가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퇴비로 가는 것은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성상의 쓰레기들이, 음식물 쓰레기들이 가는 게 퇴비인 거고요. 음식물들이 상태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사료로 가공하거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재활용의 퀄리티,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 행사를 준비하는 측에서 그걸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남은 음식물과 관련된 최적의 재활용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뭐 저도 이런 쪽에 관련된 연구를 조금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푸드뱅크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거기다가 음식을 그 제공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제도 지금 자체가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서 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자꾸 식품위생 때문에 푸드뱅크 기부 자체의 규제들 계속 강화시켜서 아니 심지어 이렇게 그냥 각기 낮게 포장되어 있는 뭐 쿠키 같은 것도 남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남을 샌드위치 같은 게 남을 수 있어서 이런 거가 남으면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그거 다 안 받는다고. 뭐 샌드위치는 날짜 지날 수 있다, 뭐 상할 수 있다. 근데 뭐 오늘 못 먹은 거 내일 아침에 갖다 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그래서 저는 아예 제로 마이스 팀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생겨서 지금 각각의 분야에 대한 솔루션들을 다 마련해서 그냥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주최자들이 이걸 하나하나 고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로 마이스 팀이라고 하는 그 전문 분야가 네. 생겨서 이런 영역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코디네이터를 해주는 거죠. 네. 코디를 해줘서 이렇게 그런 업체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획을 해주는 거죠. 우리 각 관광재단의 제로 마이스팀을 만드는 운동을 우리 윤영기 교수님과 한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한번 그 운동을 해야겠네요. 아니면 저는 청년들이 벤처로 이런 거 만들어도 그러니까 되는 그렇게 거죠.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산학협력단에서 돈 받아서 벤처로도 시작을 하고 이런 거 네네. 되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뭐 전문가 그룹한테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 한다라든지 서울시에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면 좋겠다 말씀 주셨는데 그 이제 윤영희 교수님 그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실제로 우리 마이스 산업에서 아까 이제 평가 이야기 좀 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저희 요새 이제 관광재단이나 이런 데 지원 제도에서 지키고 있으면 좀 더 주겠다 지원금 이런 제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으면의 이 요거가 과연 뭐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윤영희 교수님이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작년보다는 올해 지원 제도에 많은 지자체에서 고항목들을 많이 넣으셨어요. 친환경 마이스를 하면 이제 가산을 더 줘서 그 돈도 더 주고 이제 많은 또 혜택을 주겠다. 하지만 그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 생각보다 너무 적은 포션만 잡으신 거예요. 속상한 부분들이 너무 간단한 것만 하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맞아요. 한 개 하면 뭘 더 네네. 주고, 3개 하면 뭘 더 주고, 네네. 5개 하면 뭘 더 주고. 그래도 그 항목을 보면 조금 더 저희가 학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실무에 계신 분들도 이제 소장님 같은 분들 그리고 파트너로 이쪽을 전문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제공해줘서 그걸 가지고 만드셔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우선 굉장히 이제 급하게 만드시다 보니까 너무 조금만 실천해도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저도 이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저도 이제 소장님과 얘기하기 전에 생각을 못 했는데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영희 교수님 제가 하나만 또 빠뜨렸는데요. 예. 그게 작년 7월에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이 훈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이 지침이 적용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공공기관도 환경 관련된 부서만 이걸 알지 다른 부서의 담당자들은 이걸 몰라서 이런 지침들의 그 지침을 내용들을 안 지키면 어떻게 안 돼요? 지키면 페널티가 아니 있나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훈령이라서 네. 그게 뭐 벌칙이 없어요. 그냥 벌칙이 노력해야 있어야 된다는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기관 평가할 때 평가에 반영될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반영시킬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 강제력이 크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공공기관이 지켜야 될 지침이라서 이런 지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환기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아직까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돼 있어. 막 일회용품 안 쓰면 안 된다. 배달시킬 때도 다회용기 배달시키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네. 봐야겠다. 저도요.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지자체 분들한테 그거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된다 이랬더니 막 팔색지색 하셨어요. 그렇지, 막 그렇죠. 너무 이거 못한다. 막 너무 어렵다 하셨는데 어쨌든 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좋은 지침 정보. 내밀면은 야 이거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네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아휴, 네,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가를 생각해 봤는데, 작년에 ESG 다루셨을 때도 모두가 이런 지표를 잘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이제 살펴봤을 때, ESG에 관련된 평가들은 이제 메리츠증권, 뭐 ES 총정리나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 이런 곳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국내의 지표들과 국외의 지표들 이렇게 마련해 두셨어요. 이제 이거는 ESG에 관련된 지표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ESG만 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기본적인 목표가 되는 것들을 섞어서 만들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향하는 바는 그러면 더 강력해질 텐데 ESG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속 가능성이라 하면 환경, 사회, 경제 이 세 가지의 트리플 버튼 라인을 이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ESG와 그래도 좀 접목이 되고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은 이제 또 저희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SG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DSI가 사실은 지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이제 고양시가 그렇죠. 최초로 이걸 해서 지금 작년에 아시아 1위를 이제 찍었는데요. 이 카테고리를 보면 도시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양시가 쉽지 않은 일을 5년 안에 해낸 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은데요. 정부도 해야 되고 그 데스티네이션 안에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미팅 인더스트리에서도 다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에서도 하셔야 되고 에듀케이셔널 인스티튜션에서도 학계에서도 이제 이것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또 인재를 배출하고 이런 또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가장 센 지표가 저는 사실 GDSI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제주도에 이제 그린 마이스 매뉴얼 또 만들어 주셨고 이제 제가 고양시와 인천이랑 좀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개최 매뉴얼과 운영 기준 이런 걸 마련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과 지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참고 자료로 제가 활용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과 ISO 2011 기준 그리고 아펙스 저희가 전통적으로 썼던 아펙스나 ASTM 그리고 JMIC에서도
16개국 43개 사례를 중심으로 또 이런 걸 만들어서 요 지표도 저희가 많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린마이스 3개 지역의 지표들, 그리고 2022년 한국판 뉴딜 정책도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앞서 제가 보여드린 이 항목들을 가지고 성과 지표는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걸 가지고 마이스 전문가들께서 어쨌든 방법론을 써서 컨센서스만 이루면 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조금만 한 번만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 이건데요. 제가 이제 마이스 인텔리전스에 인텔리전스에. 기고했던 내용들인데 제가 마이스 전문가들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ESG 실천이나 지속 가능성 뭘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홍 소장님께서 사실은 조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마이스 지속가능위원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코리아 마이스 뷰로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기준이 돼서 전 지자체로 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KTO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적인 부분들과 파트너십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권고든 아니면 어떤 지침 사항이든 뿌려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각계전투이긴 맞거든요. 지금 어쨌든 KTO에서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윤은지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게 합법화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또 솔루션을 만드는 것, 그리고 평가 항목으로 넣어서 이제 하는 거 이제 각 지자체들이 하고 있고, 또 사실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행사의 허례허식을 좀 타파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마이스엔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실용적으로 좀 가면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원은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금도 많이 주고 세제 감면 혜택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면 하겠다. 자격증이나 인증서도 주고 또 이걸 잘 이행하면 정부 사업 수주의 우선순위로 생각해 주겠다. 이런 것도 페이버로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업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좀 액션 플랜도 필요하고 이해도 되고 저는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 할린 마이스 디스커버리는 많이 보시니까 다들 이걸 보시고 홍 소장님께서 앞에 강조하신 이걸로 충격 이렇게 좀 받으셔서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런 사항들을 지금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해야 되고 또 위원회 발족해야 되고 이제 좀 중복된 얘기긴 하지만 미팅 테크놀로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장 환경주의 그린워싱을 좀 지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여기에 좀 목매어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속상하고 또 필수 교육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스 협회에서 혹은 코리아 마이스 뷰로에서 필수 교육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모든 신입사원들이 보게끔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교육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스 협회는 제가 내일 당장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장이니까 바로 얘기해서 홍시연 소장님을 먼저 모시고 강의 하나 찍고 그거를 쫙 돌리고 이런 작업은 제가 책임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부 그 부분요.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고 기부 부분들은 저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제도에 뭐 규제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규제를 빨리 완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할 의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용어 자체를 자녀 음식물이라고 쓰니까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그래서 용어는 조금 일단 식품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푸드 업사이클링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게 아니라 사실 준비는 했지만 소비가 되지 않는. 재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충분히 기부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요거를 뜻하는 이게 미사용 식품, 이게 하여튼 무슨 식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부로 돌리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단어를 생각해야겠네.
네. 네, 말씀 그 고민해 쿠키 보세요.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냥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쿠키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네. 예, 기부를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갖고 너무 재밌게 들었고, 한 교수님께서 아마 지금 질문이 있으신 거 봐요. 예, 그 질문이기도 하고, 좀 프로포즈이기도 한데, 홍 소장님 지금 하시는 오늘 좋은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쪽으로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기업도 있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 실은 제가 환경부에 제가 홍보 위원인데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조금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간 레벨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그게 좀, 아까 국무 지침 때문에 환경부는 그거 한대요. 뭐 한다는데, 지금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이거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비즈니스 라이크하게 이게 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뭐 이렇게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면 제가 환경부에서 잘 전달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도록. 지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또한 윤여행 교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실은 이전에도 연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게, 실제로 마이스에서 가장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게, 저는 비행기랄지 또 운송수단이라고 그때 당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 결국은 이제 뭐 대중교통을 탄다든지 아니면 요즘처럼 뭐 자전거랄지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엄청나게 일이 많죠.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서, 오늘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각 개별 주체가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좀 구조적이고 조금 큰 단위에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광희야, 지금 인터넷 통신이 조금 안 좋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코엑스 조금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뒤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조금 전체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뭔가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너치 같은 이사들 우선순위와 우선순위까지밖에 어떤 안 거를 하면 뭡니까? 쓰레기 절에 동참도 하고 뭔가 혜택,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이 안 돼.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들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계획을 세울 때, 그 탄소 제로, 탄소 중립 혹은 제로 웨이스트 순환 경제 이런 거 계획을 세우면, 마이스라고 하는 거는 환경부 단위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분야가.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개념적으로 굵직굵직한 방향을 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그래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서 이제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분야에서 가령 이제 마이스 측에서는 우리도 맞습니다. 탄소 제로, 쓰레기 제로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 뭔가를 계획은 실천은 하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좀 대책이라든지 방향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야별로 요구를 또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윤영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어쨌든 조금 환경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ESG가 세 개이다 보니까 저는 사회적인 부분이나 거버넌스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ESG는 한림 디스커버리가 시리즈로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한번. 저희가 더 전문가이신 분들을 모셔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탄소 배출
노출이 진짜 강한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이제 저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비행기를 안 타고 오게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사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들은 그럼 탄소를 산소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상쇄시키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아주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 막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이스의 성장을 위해서는 또 이제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또 넛지 효과까지 저희가 진짜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저도 매겨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아무튼 저한테도 과제가 홍수연 소장님을 통해서 마이스협회 교육을 반드시 시킨다 하는 거 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제로 마이스 팀이라는 거 우리 윤영희 교수님, 황 교수님과 함께 저희도 제로 마이스 팀이 각 기관마다 생길 수 있게 그 전에 앞서서 윤영희 교수님이 제안하셨던 그런 환경위원회 같은 것들이 관광공사에 생겨서 실제로 이게 처음에 홍수연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의 일이 아니라 진짜 내 발등에 지금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실제 실천하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환경에 대해서 오늘 밤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